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64페이지예요. 64페이지 양문 3번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소개되는데 여기 펴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가 감소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수요의 증가는 어때?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수요의 감소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느냐 좌측 이동하느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여러 가지 수요의 변화 요인이 있죠. 이 요인들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 증가냐 감소냐 구분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인구입니다. 인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다음, 인구가 감소하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 자, 이제 보세요. 자,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그럼 소득이 향상되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수요는 증가한다. 다음, 소득 수준이 감소합니다. 그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또 우리 생각합시다. 지금 소득이 향상이 되면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이 향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일 들어오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는데, 자, 소득수준이 향상됩니다. 향상되면 소고기와 돼지고기 뭘 더 많이 먹는 겁니까? 소고기, 그렇죠? 그럼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의 어때? 수요는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저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어때? 돼지고기 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소고기는 오히려 더 적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차이다. 왜 이렇게 생각?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향상 이야기는 그만큼 강의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도 벌써 이제 판서 분량이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배우신 과목 중에서 판서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학교는 이 과목일 거예요. 그래서 판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필가루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먹는데 이제 강의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분필가루 더 많이 먹는 거지요. 이걸 정화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향상할수록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요. 소고기를 적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때 봅시다. 이제 소득수준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일까요? 감소하는 게 정상일까요? 증가하는 게 정상이다. 이래서 소득이 향상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이 체를 우리가 정상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는 비정상이 되겠죠? 열등하다서 이 체를 열등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면서 용어 정리가 잘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체를 뭐랍니까? 정상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 제를 뭐랍니까? 열등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정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데 자, 이렇게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의 수요는 감소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정하면 소고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 돼지고기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된다는 또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고기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때 돼지고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 소고기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대형평형 아파트의 대형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정되면 이때 대형평형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정상제.
소형, 평형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조건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득수 향상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제, 수요 감소하는 게 열등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지문에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정상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소득수준이 향상될 때 정상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판단하셔야 되겠지요. 다음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열등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는 어떻습니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소득수준이 향상됐을 때 정상제다.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죠. 소득수준이 향상됐을 때 열등제다.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정상 열등제 구분이 있다면 반드시 어때? 이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고 정상 열등제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럼 이런 구분이 없으면 우선 우리는 항상 뭘 기준할 것인가? 정상제를 기준으로 한다. 정상제에 기준 나가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이거 결국은 뭘 기준한 겁니까? 정상제. 이걸 기준한다.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있으면 이 내용을 따라가야 되겠고 이런 구분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정상제 기준으로서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이제 기호도입니다. 기호도. 자, 이제 기호도 이 자체는 이제 다른 말로 선호도 또는 뭐 취향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기여도가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여도가 향상되는 게 뭡니까?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다음 기여도 자체가 감소합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사그러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대체 가격 보완자 이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 어때? 완전 단골 메뉴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9월 뜻 내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시험장 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왜 매일 맞받지 않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정리하려면 시험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안 가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이분 정리하는데 이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대체 보완제 재화의 성격부터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제 대체제라는 게 있고 보완제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 보완제는 두 재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두 재화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A와 B 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A와 B 둘이 어때?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다.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 A와 B 둘이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용어 설명합니다. 대체제입니다. 말 그대로 대체가 가능한 재화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체가 가능한 재화. 뭐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가격의 효용, 즉 만족도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나 효용, 즉 만족도가 비슷해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고자 입장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면 둘 중에 어때? 어느 거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거 사도 되니까 뭘 사겠습니까? 싼 거 살까요? 비싼 거 살까요? 싼 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한쪽 사면 나머지 한쪽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지요. 이게 대체제예요. 대체제다. 다음은 이제 보완제입니다. 자, 보완제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완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내가 만족을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어때? 결합이 돼야지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처럼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뭐라 합니까? 보완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상호 결합이 되니까 사고사람 입장에서는 한쪽 사면 어때? 나머지 사야 되겠지요.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체 보완제는 모두 어때?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원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 사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뭘 삽니까? 싼 거 산다. 한쪽 사면 나머지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지. 안 산다. 다음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인 두 재화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결합이 되기 사원사 입장에서는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사야 되고 한쪽 안 사면 나머지도 어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도 이처럼 대체 보완제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간단히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삼겹살 있고요, 오겹살이 있습니다. 나는
나는 삼겹살 먹어도 좋고 오겹살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자면 물론 이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나는 삼겹살은 먹어도 좋지만 오겹살 죽어도 못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대체하는 의미가 안 되겠죠?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다 생각하시고 자 나는 삼겹살 먹어도 좋고 오겹살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삼겹살, 오겹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거 먹을까요? 싼 거, 비싼 거, 싼 거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삼겹살 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삼겹살 먹으면 오겹살은 먹어야 안 먹겠죠? 한쪽 사면 나머지는 안 산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이 생각합시다. 나는 자, 처음처럼 정말 좋은 거죠. 예,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참이슬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처음처럼 참이슬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카스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처음처럼 카스는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즉 주위에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또 우리 합시다. 자, 나는 삼겹살만 먹어서는 맛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삼겹살 여기에다가 처음처럼 이거를 한 잔 곁들이면 생각납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럼 이때 삼겹살과 처음처럼 어떤 거가 있습니까? 보완제다 할 수 있겠지요. 이제 다음 보세요. 이제 나는 처음처럼 이것만 가져오는 맛을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갓을 섞어 놓으면 일명 소맥이죠.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럼 이때 처음처럼 갓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카스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처음처럼과 카스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겠지요. 대체제. 그렇죠. 보세요. 이제 처음처럼 여기다가 카스로 썩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둘이 보완제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두 제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대체를 쓰고 보완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 시험에서 가정을 해주고 있다. 만약에 이러세요. 처음처럼과 카스는 대체 관계는 두 제가 가정한다. 이렇게 표현되면 둘은 뭘 봐야 됩니까? 대체제. 자, 보완 관계는 제로 가져간다. 그럼 뭡니까? 보완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우리 또 한 번 더 설명합시다. 자, 처음처럼과 카스 둘이 어때? 대체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이 대체제라는 이야기는 결국 처음처럼 마셔도 좋고 카스 마셔도 좋다. 그럼 어느 거 마십니까? 싼 거 마신다. 그럼 한쪽 사면 한쪽은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처음처럼 카스 이 둘이 보완제라는 이야기. 보완제면 상호 결합되니까 처음처럼 이거 사면 카스 어때? 당연히 사야 되겠지요. 다음 처음처럼 이거 안 사면 카스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제, 보완제, 제어의 성격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체제는 대체하가는 두 제화다. 따라서 사원자에서는 어느 거 사도 되니까 싼 거 산다.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는 두 제화다. 그래서 사고산 이제선 한쪽 사면 나머지도 반드시 사야 되고 한쪽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 생각하시고 이제 대체 관계 두 제화가 있다는 얘기에서 대체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제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다음 보완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제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수요함수 예를 들면서 했죠. 대체제의 가격, 보완제의 가격 이게 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이걸 따져보자 그 이야기예요. 여기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당해자는 아파트다. 그리고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져가자는 이야기예요. 가져가자. 그래서 당해자는 아파트, 빌라는 대체제다라는 겁니다. 둘은 대체적인 자다 가정하면 이때 이제 다른 중 일자다 가정하고 빌라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둘은 대체이기 때문에 수요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되겠지요. 그럼 상대로 싼 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뭘 삽니까? 빌라 살까요? 아파트 살까요?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다음 빌라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대체제니까 어느 쪽 사도 되겠죠? 뭘 삽니까? 싼 거. 빌라 좀 놀리겠죠?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
증가. 그래서 당해 수익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겠지요. 자,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당해자의 수요는 어때? 감소. 그래서 당해자의 수익선을 어때?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자 당해절 아파트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자 아파트와 토지는 어때? 보완 관계인지어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자자. 사실 아파트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아파트는 상호 계약 관계에 있다. 참고하시고 일단 자 아파트와 토지는 보완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토지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토지가 상승하면 토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지요. 그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자, 토지 안 사면 아파트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당해자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감소한다. 다음, 토지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싸다고 토지 사겠지요. 그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때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당해자 수요, 아파트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자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 그래서 수요선 자체를 좌측 이동시켰지요. 보완자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자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선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자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자 수요는 어때? 감소. 다음, 보완제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면 당해자의 수요는 어때? 감소. 다음 보완자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자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또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잘 보세요. 자,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둘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체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두 재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대체제가 되는 거고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이는 뭡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는 한 재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습니다. 일단 우리는 상승할 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뭐가 된다?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해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 자, 그럼 이제 또 얘기해 주세요. 자, 빌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빌라와 아파트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 관계인자다. 대체할 수 있겠지요. 다음, 그래서 이제 자,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다. 그럼 이때 토지와 아파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완 관계인 투자와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여기 보시면 자,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C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이제 A와 B 둘은 어떤 재화고 A와 C 둘은 어떤 재화가 될 것인가? 이런 걸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묻는다. 사실 우리 시험은 이제 A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B의 수요는 7% 증가하고 C의 수요는 5% 감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했다. 그럼 둘은 A와 B 둘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체제. A, B 둘은 대체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여기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A와 C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 A와 C는 보완제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한 재화의 지금 뭡니까?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정 안 되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A 비싸다고 내가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안 산다. A 안 샀더니 B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B를 샀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왜 A 안 사고 B를 샀을까요? 둘은 뭐가 되기 때문에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A의
가격 상승하니까 A 안 사더란 이야기예요. C에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C도 어때?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A 안 사니까 C도 안 샀을까요? 둘은 상호 결합이 되기 때문에 보완제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튼 잘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금리입니다. 여기서부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이건 이자율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자율. 그래서, 자,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내가 돈 빌려서 아파트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자, 금리 이자율이 인하된다는 이야기. 그럼 싸게 빌려서 살려고 그러겠죠.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조세. 자, 이는 세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율이다. 자, 세율이 인상됩니다. 그럼 세금 부담이 많아지겠죠?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수요는 어때? 감소. 자, 다음 세율이 인하되면 세금 부담 줄어들겠죠? 이래서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입니다. 자, 규제를 자,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럼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규제를 풀어줄수록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한다. 자, 다음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자, 이건 여기서 합시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팽배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는 여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아니라 상승에 따라 어때? 기대감이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기대심이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이는 수요량의 변화요인이에요. 수요의 변화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시장 참가들이 대부분 어때? 앞으로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 생각인데 내가 아파트 사다가 지금 살까요? 오른 다음에 살까요? 지금 사겠죠. 지금. 이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살펴봤습니다. 여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자체는 어쩌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64페이지예요. 64페이지. 양호 3번.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소득입니다. 그래서 기억본 보세요. 기억본.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표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정상제. 다음 니은번 봅시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표를 뭐라 합니까? 열등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소득 수준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 지표를 뭐라 한다? 정상제. 다음 오히려 수요 감소한 절 뭡니까?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은 연관제의 가격이다. 소인데 연관제 이게 뭡니까? 연관된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관제는 대표로 뭡니까? 대체제, 보완제 들어볼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 줄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하락의 인해를 주종인데, 여기 보시죠.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 경우, 여기 있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다. 이때 두 재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된다. 그 이야기 있지요. 대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또한 세 줄 내려봅시다. 세 줄 내려보시면 중간쯤에, 이와 같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여기 있죠.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두 재화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기여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선호도, 취향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세요. 아파트를 선호하면 아파트는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설명드렸죠. 기여도, 선호도, 취향, 높아질수록,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5번입니다. 5번 인구입니다. 인구.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면
그 아래줄 수요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보세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65페이지 상단에 동아리 8번. 자, 주택담보대출금리다. 이자율이다. 이런 얘기요. 자,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자, 이처럼, 금리가 인상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그래서 그 아래줄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죠. 동아리 9번 세금입니다. 자, 세금 인상은, 자, 세금 인상이다. 이거 뭡니까? 세율이 인상된다. 할 수 있겠죠. 예, 그 아래줄 그 부분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거래 규제입니다. 규제. 자, 첫 번째 중간에 보세요. 규제 강화는 그 부분 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자, 어때? 규제를 강화하면 강할수록, 규제가 심하셔서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다음, 그 아래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예제 4번.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이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가장 큰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얼른 아파트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당해자가 뭡니까? 아파트란 이야기예요. 그죠? 당해자는 아파트다. 그럼 좀 당해자가 아파트를 알았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에는 딱 하나 됐죠. 뭡니까? 당해자 가격인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이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럼 자, 먼저 이런 유형 문제는 뭘 찾아야 됩니까? 수요량의 변화인 여기서 보셔야 되겠죠. 얼른 봅시다. 얼른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한 건 딱 하나 있네. 몇 번입니까? 3번. 이게 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인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인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당해자가 뭡니까? 아파트잖아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 이건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고, 수요함수에서 나머지 게 변하면 뭡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지문에 수요량의 변화 요인, 이 중에 아파트 가격이 변한 건 딱 3번밖에 없다는 보기 3번. 이게 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쉽게 살 수 있겠죠?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자, 다음 문제 5번 봅시다. 5번. 자, 아파트 시장에 나와 있죠. 역시 아파트 얼른 동네 쳐주시겠죠. 동네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국 뭡니까? 자, 아파트가 당해자다. 그 이야기잖아요. 여기. 다음,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보세요. 그럼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이야기는 수요의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결국 여기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용, 이걸 모두 찾으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하나씩 보면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다. 뭐 더 이상 볼 거 없네요. 뭐만 보냈어요? 소득 증가다. 그럼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점 봅시다.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다. 라는데 건축 원자재 가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때요?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공급자 보세요. 공급자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수록 원가가 줄어들겠지요. 따라서 공급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잠시 뒤에 한 번 더 이야기 될 겁니다. 자, 이는 두 번째는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사회적 인구 감소다. 사회적 쓸데없는 이야기고 인구 감소다. 자, 보세요.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는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할 수 있겠지요.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쯤 보세요. 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우리 아파트 똥으로 찾았잖아요. 당해자가 아파트란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의 하락이라는 얘기는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자, 이는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이 지문은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뭡니까?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수요선 내에서 어때?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점의 이동에 대해 수요 자체 이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점의 이동이다라는 겁니다. 점의 이동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출제자들 정말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걸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냅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다 이렇게 내놓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 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어때? 감소하겠지요. 자, 지금 당연히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했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변하면 당연히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한다. 어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수요선 내에서 어때?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차면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상승하니까 수요가 감소하겠구나. 그래서 어때? 수요의 감소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답에 포함시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지문에 아파트의 상승 이랬으면 실제 기출문제인데 더 많은 분이 틀렸을 거란 이야기예요. 다행히도 출제자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락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생각을 좀 잘못하면서 또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답은 찰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문제를 보시면서 아파트 시장이다.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겁니까? 아파트. 동그라미 치고 당해자가 아파트다. 이걸 어때? 인식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이는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 거니까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 다섯 번째 점 봅시다. 아파트 선호도 감소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선호도 이 자체가 감소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는 수요를 어떻습니까?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하나 또 찾았습니다. 다음 점 봅시다. 대주택 가격의 하락이다. 결국 대체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는 주택의 가격이 어때?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또 하나 찾았습니다. 다음 그 다음 점 봅시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이다. 다시 대출 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 대출 하락하면 이자 비용 부담 줄이겠죠? 싸게 빌려서 사용한다.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 요인 모두 몇 개가 묶고 있잖아요. 그럼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얘기는 수요의 감소 요인 찾으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수요의 감소 요인, 자,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택 가격 하락 모두 몇 개입니까? 3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찾는 문제다 하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9번 반복 더 시켜드린다 했어요. 반복하면 할수록 이런 문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도 9월달로 되면 제발 좀 나왔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란 이야기예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예제도 한 2문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수요의 이론이다. 이분은 다 맞춰드렸고요. 다음은 66페이지 봅시다. 자, 66페이지 2절 공급 이론이다 소개되는데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수요 공급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사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급 뭡니까? 팔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수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어떤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의 어떤 공급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공급. 다음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부동산 공급량이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공급은 어때?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하는 것이고 공급량은 뭡니까?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급량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됐을 것인가 살펴봅시다. 자, 먼저
먼저 부동산 공급도요. 공급도 본질은 유량입니다. 본질은 유량이다. 그래서 이제 유량 공급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저량 이분도 어때? 병행해서 분석이 된다는 얘기요. 자, 우리 이런 생각 해봅시다. 앞으로 1년 동안 새로 주택지에서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이건 뭡니까? 유량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올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는 뭡니까? 저량. 그럼 올 현재 시장에 얼마나 주택이 있느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량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뿐만 아니라 저량 공급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유량은 플로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이다. 다음, 자, 저량은 뭡니까? 스톡 일정 시점에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분류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부동산 공급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기존 공급은 우리가 이제 재고 공급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때 신규 공급은 우리 아파트 생각합시다. 아파트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겠다. 이게 신규 공급이잖아요. 그럼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건설업자 또는 개발업자 이와 같은 생산자에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존 공급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기존 공급이에요. 그럼 기존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 의해서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이제는 건설업자, 개발업자 이 같은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해당이 된다. 왜?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공급을 우리가 이제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벌써 이제 단기, 장기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금융상품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만기 1년을 기준해서 만기 1년은 단기, 만기 1년 넘으면 어때? 장기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만기 2년 가지고 구분하는 견해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단기, 장기는 1년, 2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라 단기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장기는 신규 공급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 다음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라는 이야기, 이때 뭐가 됩니까? 장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단기에는 오로지 어때? 기존 공급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는 신규 가능하겠죠? 신규 공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유량재량 설명드리면서 신규주택 공급량이다 이야기 드렸죠. 신규주택 공급량은 유량했나요? 저량했나요? 유량. 생각나시죠? 신규주택 공급량은 유량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택 재고량이 있어요. 주택 재고량은 시장에 현재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냐 이야기잖아요. 뭡니까? 저량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까 기존 공급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얘기합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장기의 개념이 되겠지요. 다음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 뭘 의미합니까?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일정 시점에서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자, 이는 어떻습니까? 단기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최근에 이런 집 한번 나왔어요. 자, 유량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말한다. OX, O 맞냐이 되겠죠? 이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공급에도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물론 본질은 어때? 유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량 공급도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두 번째, 자, 유효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공급. 자, 유효 공급은 이제 실질적 공급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 공급이다. 그럼 잡으세요. 자, 유효 공급, 즉 실질적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먼저 내가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판매 의사, 판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욕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실제로 공급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파트 팔고 싶어 미치겠어. 팔 아파트가 없네. 그러면 실제 공급할 수 없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가서 판매 의사 여기에 팔 능력이 겸비가 되었을 때, 이때는 어떤 우리가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이란다는 겁니다. 결국 유효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판매 의사뿐만이 아니라 팔 능력까지 겸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부동 공급도 역시 어때? 유효 공급, 실질 공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이건 우리도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선 이제 가격이 2,000원 합니다. 그럼 2,000원일 때 내가 어떤 이제 15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15개 팔고자 한다. 그럼 잡으세요. 2,000원 때 15개 팔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앞으로 팔고자 하는 겁니까? 팔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금까지 팔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따라서 사전적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네 번째, 자 보세요. 이제 2,000원 때 몇 개 팔고자 했어요? 15개. 15개는 최대 수량일까요? 최소 수량일까요? 최대 수량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최대 수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공급량 어때? 최대 수량 이걸 의미한다. 이건 이제 최근에 실제 한번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량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본질은 유량이라고 했죠? 저량 공급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유효 공급, 실질 공급을 의미한다. 다음 사전적 개념, 그리고 최대 수량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공급 이야기 드렸고요. 다시 우리가 수요와 또 비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혼동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했어요.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물론 본질은 유량이었어요. 저량 수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유효 수요, 실질 수요를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다 그랬죠. 부동산 공급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다음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비교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66페이지 보세요. 자, 66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챕터 부동산 공급의 개념이다 나와 있죠. 여기는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첫 번째로 봅시다. 자, 공급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급자가 판매 능력 갖추고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러죠. 자,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이다. 그래서 본질은 뭡니까? 유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때? 저량도 분석이 돼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 봅시다. 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이게 나와 있죠. 결국 어때? 팔 능력, 이게 겸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뭘로 합니까?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공급량이란 공급자가 특정 가격수에서 판매 능력 갖추고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한다. 자, 보세요. 특정 가격수이다. 즉, 특정한 가격을 대상하면 공급입니까? 공급량입니까? 공급량이 된다. 그 이야기죠. 다음, 자, 최대 수량을 의미한다. 우리 설명드렸죠. 자, 다음, 동그라 1번 봅시다. 1번. 부동산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파악되는 유량 개념이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본질은 유량이라고 했죠. 그러나 저량 개념도 어때?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는 어때? 유량 공급뿐만 아니라 저량 공급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판매 능력 갖추고 판매하고자 하는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어때? 팔 능력이 겸비된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사 3번 맨 끝 부분, 자,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이제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다 소개되는데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부담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시험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죠. 부동산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얘기죠.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상단에 동안의 4번 봅시다. 4번. 자, 보시면, 예, 자, 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우리가 배웠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어떤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 예, 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죠. 부동산 특성에서 불가능하지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라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세 번째부터 부동산 공급의 종류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